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조성시외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손병호 변호사님, 우리 특검 전국에서 또 여기저기 방송 뭐 유튜브 이런 데서 활약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전문위원으로 일하는 뉴스타파에도 나오신 적이 있는데요. 자, 오늘 손 변호사님을 특별히 모신 것은 최근에 이런 뭐 사법적인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사법 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시의적절하게 책을 내셨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아이들의 그 법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법적인 어떤 그 교양 뭐 이런 것을 이제 길러주는 그런 책인데, 책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그 아주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우리 성인들한테도 아주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 많고요. 특히 지금 현실, 우리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사법개혁을 두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좀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아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인사 간단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병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조성식 기자님과 함께 제가 쓴 이 책, 그 다음에 지금 뭐 최근에 그 사법개혁 관련돼서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이 법과 관련된 일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잘 모르고, 또 성인들도 뭐 대충 아는 게 많잖아요. 그냥 이렇다 저렇다. 근데 책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먼저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잘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알기 쉽게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우선 지금 현안 얘기와 좀 맞물린 그런 얘기부터 시작하겠네요. 아무래도 뭐 이제 엊그제 그 사법개혁 3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이 있었는데요. 크게 이제 재판 소원 문제, 그 다음에 법 왜곡죄 문제, 그 다음에 대법관 증언 문제, 이 세 가지인데, 이게 각각 하여간 논란이 되고, 또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도 제기되고, 뭐 반대쪽에서는 뭐 또 당연히 보수 쪽이 반대가 아주 컸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우선 좀 짚어보고, 손 변호사님의 견해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재판 소원, 자, 이 부분은 이제 4심제. 자, 그동안에 우리가 보통 재판은 3심제로 끝나는데, 여기에 뭐 또 이 대법원까지 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이걸 심사한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사법 절차, 사법체계,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좀 장점보다 또 단점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4심제 논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3심제에서는 1심, 2심에서 사실 인정 법리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에서는 뭐 법리 오해에 대해서 이제 크게 다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형일 때는 양형부당도 다툴 수 있는 건데, 지금 재판 소원 자체는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권 행사,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 기관을 상대로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다. 이제 그 측면에서 그 사법부의 재판도 이제 그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주장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범위가 이제 확장됐다고, 오히려 스펙트럼이 확장된 측면으로 보면은 그게 4심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또 치유하는 그런 이제 탄탄한 체계를 갖췄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봐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건들이 4심처럼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구성 요건들이라든지 헌법소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들은 극히 미미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법원 차원에서 판단하기는, 또 헌법적 가치를 투영할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최고의 권위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이 좀 더 탄탄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반대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이제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의외로 선진국에서도, 사법 선진국에서도 이 재판소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또 이런 반론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근데 오히려 이제 헌법재판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헌법재판 제도가 되게 잘 갖춰져 있죠. 잘 갖춰져 있고 운영이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침해에 대해서 또 다투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인데 검사의 이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기소유예라는 거는 혐의는 있지만 너 봐줄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내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거를 다툴 기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럼 또 헌법재판소 갑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그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헌법 소원 제도가 오히려 선진적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제도다 보니까 예. 약간 다른 선진국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헌법 우리가 더 이제 재판 앞서가는 제도를 거네. 더 선진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논란이 큰 것 같아요. 법 왜곡죄.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거 상당히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그런 불법적인 그런 수사, 뭐 증거 조작부터 해서 또 판사가 그 멍뚱한 법리를 들이댄다거나, 그죠? 또 마땅히 적용해야 될 그런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뭐 다른 걸로 해서 그 사법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뭐 이런 일들이 꽤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지금의 제도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또 이제 법 왜곡죄라는 그래서 수사기관 종사자, 그다음에 판사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오남용,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또 저는 사실은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네,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일각에서는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기존에 굳이 그걸 만들 필요가 있냐 하지만 실제 이런 아주 뭐 이번에 직위원재판부의 판결에서 보셨다시피 의도,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구속기관 산정에 대한 아주 독특한 우리 사법 역사상 딱 한 건 있었던 그 일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뭐 그런 것 뻔히 눈에 보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처벌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지금까지 그럼 한 번이라도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의유를 해가지고 처벌 시도라도 했었냐는 거죠. 그런 사례가 없었고, 직권남용죄는 사실 말이 쉽지 적용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재판부의 전횡이라든지 검찰에 의한 어떤 의도적인 악의적인 그런 법리 오적용 아니면은 뭐 덮어 씌우기라든지 증거 조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 그런 잘못된, 극소수긴 하지만 잘못된 행태에 의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속 요건을 되게 탄탄하게 하고 엄격하게 적용을 한 상태에서 법 왜곡죄를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의한 어떤 위화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런 뭐 자기 검열 차원에서라도 판사건 검사건 수사기관이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허튼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오히려 저는 아쉬운 게 통과시키기 전에 갑자기 이제 뭐 수정안을 한다고 하면서 민사하고 행정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이게 너무 형사사건에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구속 요건을 더 강화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괜찮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법조인들한테도 구속 요건이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그다음에 어떤 위헌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그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왜 하필 민사하고 행정을 뺐냐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 뺀 사람들 논리가 있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을 좀 더 그 저희를 의심받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논란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예. 저도 이거 이제 그 논쟁을 조금 훑어보니까 이 부분이 또 이제 반론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던데, 뭐 수사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워낙 또 뭐 경찰, 검찰 단계에서 사실은 뭐 그런 법을 오남용하거나 제대로 뭐 그죠? 적용 안 하고 또 이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막 하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제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맞습니다. 불법은 또 아니면서, 네네. 그죠? 근데 자 이제 판사들이 이게 이제 뭔가 우리 법률은 보면 형사소송법 보면 판사들이 사실 재량권이라는 게 꽤 있어요. 꽤 크죠, 사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선고할 때도 보면 그 양형 그 관련 법률 봐도 그렇고 보면 상당히 판사들이 재량권 있고 그런데, 자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물론 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지만 때로는 이제 판사들만의 그 각각 그 독립된 권한으로 판사들이 독립된 그 권한이 다 있잖아요. 사법적인 심판, 해석.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위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판례, 전에 나온 어떤 뭐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거에 또 안 맞으면 이게 또 무조건 걸릴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해석 그런 것들을 할 때 상당히 그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게 좀 이렇게 판사들을 옥죄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반론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 또 결국에는 어떤
법관의 이제 의도성을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통과된 법안을 보면은 결국에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이고 예,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이제 구성 요건을 좀 강화를 해놓은 측면이 있으니까 그거는 예,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예, 내가 이제 뭐 선량한 어떤 판사 입장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 시각에서 특별히 아주 뭐 이게 아주 잘못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기존의 법리에 반하는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사실은 그거 자체가 구성 요건에서 많이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포섭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정도를 가지고 자기가 당당하게 일을 하기 힘들어졌다 하면은 사실은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 무게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당분간 이게 이제 법이 시행되면 아마 초반에 시행착오도 좀 있을 것 같고 시비는 좀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아마 뭐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초반에 뭐 리딩 케이스가 나올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리딩 케이스가 나오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을 1차적으로 거쳐야 되고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을 그러니까 이제 뭐 판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일 일단 우려하는 게 그거 같아요. 자기들의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수사기관에서 또 이걸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다. 법 왜곡죄로. 이 부분을 누가 이제 뭐 고소 고발을 하든지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우려.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떤 뭐 고발이 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죠. 제한적이다. 네. 뭔가를 더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측면이 사실은 기존에서 우리 일반적인 수사를 했을 때 말하는 뭐 강제 수사라든지 그런 수사라기보다는 어떤 의도성에 대한 이제 그런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 법리 적용을 의도적으로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에 그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뭐 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예. 자, 재판소는 어쨌든 이게 이제 최종 그 결정권자가 헌재가 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법원까지 뭐 확정이 됐더라도 그것이 뭐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었다 그런 경우에. 근데 이 법 왜곡죄는 이건 최종 심판자가 누굽니까? 대법원이죠, 또. 이게 또 대법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또 모순을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근데 뭐, 이제 그 경우에도 그러면 이제 뭐 이건 아주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판사가 만약에 이제 그런 피고인이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재판소원을 또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 가서 그 단계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어차피 판사라는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자기 재판을 할 권리, 기본권이 또 침해됐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법리적인 부분에서 헌법적 가치가 침해됐다면은 또 재판소원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 이것만 오늘 얘기를 해도 한참 해야 되는 건데 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대법관 증언 문제는 뭐 찬성하시죠? 무조건 그걸 제일 찬성합니다. 그게 제일 찬성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재판권, 그러니까 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대법관 증언만큼 지금 시의적절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지금 실용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리고 실제 지금 뭐 대법관 한 사람이 그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재판 연구관들도 아주 그냥 뭐 진짜 주말까지 계속 야근을 하고 보고서 써서 올리고 하는데 그만큼 좀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인프라를 증원하는 측면이잖아요. 인력과 예산을 증원하는 측면이고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재판 연구관 숫자도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상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요즘에 거의 뭐 90% 심리 불속행 기각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 사건을 재판부에서 제대로 대법관들이 보기라도 했는지 이런 의문들이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2년 3년 걸리고 막 이런 것들도 꽤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대법관 증언만큼은 정말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일단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상당한 편익을 주는 그런 개혁으로 보이는데 개혁 조치로. 자, 이 부분도 이제 한 가지 짚을 것은 이제 대법관 증언만 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하급심들의 그 판사들의 또 업무, 뭐 이런 것들이 또 가중된다. 이게 대법관이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또, 그죠? 그래서, 1, 2심, 하급심 재판관을, 판사들을 뭐 증언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력과 예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당연히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국민 사법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그죠? 거기 맞춰서 좀 더 전반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좀, 결국은 예산 문제일 텐데. 맞습니다. 판사를 뭐 더 뽑든지, 그죠?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만큼 어떤 행정기관, 뭐 사법기관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거는 없죠, 사실은. 인력과 예산을 탄탄하게 좀 지원을 해주면은 그만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법률 서비스들도 훨씬 질이 높아질 겁니다.
예, 지금 사법개혁 3법 문제가 가장 현안이라서 우선 그 문제부터 짚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이 구속기간 얘기, 네. 우리 뭐 보통 기자들이야 뭐 이제 기본 상식적으로는 알죠.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는 뭐 구속기간이 열흘, 또 검찰 단계에서 또 열흘 있는데, 또 필요시에 검사가 또 네, 열흘 추가할 수 있고요. 판사한테 요청을 해서, 그래서 총 최대 30일까지 네. 자, 구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직위원 맞습니다. 판사 이 직위원 계산법을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읽으면서 사실 바로 그 생각부터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야, 그래서 이렇게 법에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을 날짜로 계산하게 명백하게 돼 있는데, 날로 계산하게 그렇죠, 되는데, 날로. 네, 네. 이 우리 직위원 판사가 아주 뭐 독창적으로 그걸 네. 시간으로 이제 계산하는. 장군 일의 유일한 사례죠. 그죠? 네. 지금 그 이후에도 좀 그렇게 또 안 없습니다. 하잖아요. 네네. 그때만 아주 한시적으로 그렇죠. 그걸 적용했어요. 그리고 검찰도 뭐, 그거를 처음에는 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이후에는 또 다시 그렇죠. 네, 날짜대로. 규정대로 하죠. 네. 왜냐하면 우선 당장 그 전국의 구치소에 있는 그런 피의자들부터 구속된 피의자들한테 막 항의가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직위원 계산법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다. 자, 이론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이게 사실 내란범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그런 걸 처음 적용해서 우리가 분개하고 말도 안 된다 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때도 그 얘기는 있었어요. 이제 이게 평상시 상황이고, 그러면 사실은 피의자의 인권 측면에서는 날짜로 이렇게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거는 좀 불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시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건 인권 측면에서 맞다. 응? 근데 법에는 어쨌든 날로 계산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책을 초안을 막 쓰다가 그 챕터 부분은 일단 윤석열을 풀어주면서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추가를 했는데, 일단은 뭐 초일 산입, 초일 불산입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에서는 어떤 뭐 계약이 있을 때 뭐 오늘부터 며칠까지 했을 때는 초일을 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열흘 했을 때는 그날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1, 2, 3, 4 해가지고 10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구속은 가령 밤 11시 59분에 체포로 얘기를 했을 때 밤 11시 59분에 체포가 되었어도 하루가 이미 흐른 겁니다. 사실은 1분만 체포가 되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초일을 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의자들의 인권 측면에서 1분이라도 체포가 되어 있었으면은 당신은 초일을 산입해서 하루를 이미 구금된 걸로 칠게요. 이제 그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날짜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초일 불산입이 형법에서는 적용을 안 되고, 이제 그래서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그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 체포적 부심하고 구속적 심사하는 기간에 그걸 지금 어떻게 빼느냐, 그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들을 빼면은 그거를 이제 시간으로 계산해서 쏙 빼면은 구속기간 초과한 게 아니냐, 이제 약간 그런 약간 꼼수를 부린 거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이제 그 기간 내에 빼는 건 결국은 나중에 다시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며칠 동안, 예를 들면 2일 걸렸다, 3일 기간에 뭐 적부심 심사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거를 일단 구속기관에서 빼서 나중에 실제로는 그 기간만큼 다시 추가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반대로 이거는 피의자 인권에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그래서 그러면 이게 피의자 인권 측면에서는 그거는 시로 계산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는 사실은 규칙만 바꾸면 되거든요. 검찰 사무규칙을 바꾸고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번 그 일을 계기로 좀 바꾸면 좋겠는데 국회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안 하대요, 더. 그래서 뭐 이제 그것까지 굳이 막 아주 그건 사실 디테일한 작업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 한다고 해서 빛이 나고 이런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는 오히려 지금 검찰 차원에서, 그다음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뭐 저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들은 같이 하면은 그게 뭐 오히려 피의자 인권 측면에서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겠더라고요. 근데 왜 그 첫 적용 대상이 하필 내란 수계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아니면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원에 서류가 넘어가고 이랬을 때 그 바로바로 시간까지 다 찍어버린단 말입니다. 도장 찍으면 거기에 시간이 접수 시간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건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빼줘가지고 그 시간만큼만 산입 추가한 걸로 하면은 피의자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실제로는 예를 들어 실제로는 한 6시간 또는 10시간 걸렸는데 그것이 뭐
날짜로 어떻게 네,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이틀이 빠져버리죠. 빠져버리면 맞습니다. 그만큼 추가가 되니까 나중에 네, 맞습니다. 더 그만큼 더 잡아놓는 효과가 돼버려서 자,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필 그 내란범에 대해서 이상한 그런 갑자기 계산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런 참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그 구속기간 산정하고 그 또 이것이 어떻게 피의자 인권에 관련이 될 문제인지 요거는 요 또 책에 네. 아주 알기 쉽게 네.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 나온 김에 윤석열 1심 이제 선고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또 뭐 말이 많았죠. 그래서 네. 역시 뭐 거의 예상한 대로 많은 사람이 예상한 대로 무기징역인데 사실 뭐 그 이하로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이미 뭐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고 범죄의 또 어떤 중대성이 미쳐서 듣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선고 그 논리 판결 논리가 네. 그죠? 그게 또 좀 이게 역시 또 직위헌식 무슨 이게 좀 궤변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꼭 간략하게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게 유체 이탈 사실 좀 과격하긴 한데요. 네. 결론은 어쩔 수 없이 선고는 그렇게 했지만 마지못해 뭐 이렇게 예. 뭐 특히 이제 뭐 노사원 수첩을 증거로 채택 안 한다든지 이게 너무 진짜 이거는 법의 국제 대상이다. 예, 법의 국제가 이제 통과됐으니까 당연히 적용을 안 되겠지만 1호가 직위헌 판사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 뭐 이제 소급은 안 되는 네, 거죠? 소급 적용은 안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또 그건 또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헌 같은 사람한테 이거는 꼭 적용돼야 되는 법의 국제다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내란을 일으킨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한 그 과정을 너무 자기적이고 되게 충동적인 맞아요. 이벤트라고 지금 치부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지금 왜 저렇게 판단을 했지? 그런 게 좀 사실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내용들을 선고를 하려면 그 선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관계들이 좀 따닥따닥 있어야 되는데 애써 눈 감은 사실관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관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애써 무시하고 12월 3일 직전에 이제 충동적으로 마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선고한 것 자체는 되게 좀 위험한 사실 판단이 아닌가.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항소심에서 제대로 잡혀야 된다. 그 재판사의 그 판결문 내용 중에 그 촛불 네. 뭐 그 비유가 있었죠? 네네네. 성경 얘기요. 네, 성경 네, 얘기. 네. 그게 언뜻 들으면 왜 이렇게 그럴듯하게 그럴듯하죠. 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니 이게 도대체 내란 사건에 맞는 비유인가? 네. 그리고 이제 좀 판결에 네. 군더더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진관 재판부에서 썼던 그 판결문하고 직위헌 재판부에서 쓴 판결문하고 큰 틀에서는 어쨌든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이란 말입니다. 같은 이제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는 뭐 우리나라 사례도 아니고 선진국에서는 맞아요. 어떤데 뭐 아주 역사도 아주 뭐 찰스가 어떻고 막 이러는데 그게 저는 오히려 군더더기이고 자기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너무 여기저기서 막 붙여놓은 불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이진관 재판부 판결을 보면은 진짜 군더더기 없이 잘 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판결문들이 그전에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뭐 사법부 문제가 많다고 논란이 있지만 저는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 계속 활동하면서 보면은 진짜 판결문을 보고도 내 의뢰인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됐지만 납득하는 판결들이 또 많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논리 정합, 그 다음에 사실 인정 측면에서 뭐 변호사 입장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만큼 명문을 쓰는 판결문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직위헌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은 결론만 그냥 딱 정해놓고 네, 그 결론에 이르는 전 과정들이 너무 논리 비약도 심하고 사실 왜곡도 심하고 사실 인정에 있어서 증거 취사 선택하는 부분들도 자기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게 무려 뭐 1253쪽인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거 뭐 저도 그 일일이 아직도 다 못 읽었는데 이제 쭉 훑어보기만 하고. 그래서 그 주심이 참 정리하려고 너무 힘들었겠다. 응? 재판장 저거에 맞춰서. 맞습니다. 온갖 거를 뭐, 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제 그런 핵심 논리 위주로 그냥 쭉 직진으로 그냥 쫙 이렇게 명쾌하게 좀 했으면 그래도 좀 비판을 덜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기 논리를 합리화하려고 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조금 처음부터 약간 그 시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은연중 일치기도 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일반 국민의 어떤 그런 상식, 또 정의감에는 맞지 않는 좀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